이 팔찌 마침내 찾았구나. 이 팔찌는 어디에서 생긴 거니? 돈을 주고 산 거야? 아니면 어디에서 난 거야? 네? 뭐라고요? 이 팔찌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저희 것이에요. 혜주야, 내 딸아. 내 딸은 어디에 있는 거니? 내가 혜주 딸이야? 내 손녀구나. 너 엄니는 지금 어디 있니? 이제 와서 찾았다고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 때 도대체 어디 계셨는데요? 나는 엄마를 버린 죄로 평생을 참회하면서 살았어. 너 엄마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헤맸어. 그 죄를 이제야 갚으려고요? 너무 늦었어요. 혜주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엄마도 이제 이해해 줄 거예요. 그래 줄까? 혜주가 날 용서해 줄까? 엄마, 우리 할머니가 생긴 거야? 그래, 이제 우리 할머니야. 그래, 우리 가족이구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금팔찌를 팔려고 갔다가 인생의 특별한 사람을 만나 잊어버렸던 과거를 찾는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러나 동시에 가장 아팠던 한 조각의 기억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참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시장에서 군고구마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불렀던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주머니에 단돈 500원도 없어서 친구들이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을 때면 저는 그냥 창밖에서 친구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참 서러웠지만 그래도 저는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모자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보육원에서 자라셨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버려졌고 이름조차도 보육원에서 새로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저에게만큼은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던 것은 어머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상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희 집에는 우산이 딱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쓰시는 큼직한 검은색 우산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오래되고 낡은 작은 접이식 우산이었습니다. 그 접이식 우산은 손잡이가 부러져 테이프로 감아놓았고 천도 한쪽이 찢어져 바람이 불면 위로 들썩이던 그런 우산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시간에 비가 그쳐 있으면 그냥 우산을 두고 가버렸습니다. 비가 오면 종이박스라도 주워 머리에 덮고 가면 됐지. 차라리 흠뻑 젖는 게 낫지. 그 낡은 우산을 쓰고 다니는 건 도저히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만히 계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하러 가시는 날이 아니라면 항상 저를 데리러 학교 앞까지 오셨습니다. 손에는 제가 두고 간 낡은 접이식 우산이 들려 있었고 머리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덮어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인이 다 졌겠네. 어서 이리 와.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하며 우산을 펼치셨습니다. 그 작은 우산을 펼쳐 저를 우산 안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산이 너무 작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걷기에는 너무 작은 우산. 결국 한쪽 어깨는 바깥으로 삐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한쪽 어깨가 젖었고 비가 흥건히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우산 밖으로 몸을 내놓고 계셨다는 것을요. 저는 그 작은 우산 아래 완전히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반쯤 비를 맞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엄마는 비 오는 거 좋아해.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머니가 정말 비를 좋아하셨다면
머리에 낡은 비닐봉지를 쓰고 다니진 않으셨겠지요.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는 오히려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냥 같이 우산을 나눴으면 되잖아.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희생하시는 게 부담스러웠고 가끔은 짜증도 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셨고 제가 다 커서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늘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낡은 우산 아래에서 저는 평생 지켜야 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그날 어머니가 비를 맞으며 저에게 해주신 말이 아직도 가슴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정인아, 너만 안 젖으면 됐어. 그날의 비는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그 우산을 썼던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사랑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 게 창피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언제나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저희 집은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운명 같은 하루, 그리고 이별.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스레 차려주신 밥상이 놓여 있었고 작은 접시에 놓인 장아찌에서 시큼한 향이 퍼졌습니다. 오늘 반찬은 내가 좋아하는 오이무침이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식탁에 함께 앉아 많이 먹어. 우리 이쁜 정인이. 이라고 말하셨는데 그날은 식탁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안 드셔? 어머니는 제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손끝으로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갑자기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인아, 밥 다 먹고 조금만 기다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 평범한 날이었다는 것을. 아버지의 죽음과 무너지는 세계. 그날 밤, 집 안에는 전화벨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허겁지겁 전화를 받으셨고, 전화를 받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하죠?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어머니는 병원으로부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안 돌아오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문 앞에서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나버린 사람처럼.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처럼 저를 안아주지 않아서, 어머니가 평소처럼 괜찮아, 정인아라고 말해주지 않아서. 그날 밤, 저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자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를 꼭 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인아,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널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팔에 얼굴을 파묻었을 때 그 팔이 너무나도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이 무너졌다는 것 같은 감각.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더욱 깊어진 모녀의 사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저희 집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단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저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서운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저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창가에서 본 엄마의 뒷모습.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저는 아프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깨어보니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어머니의 뒷모습이 그 빛 속에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종이 한 장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건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계속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벌었으면 정인이 아프지 않게 해줬으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단 한순간도 저를 외면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엄마는 저를 위해 밤을 새우고, 저를 위해 돈을 벌고, 저를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어깨가 어두운 창문에 비칠 때마다 그 어깨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엄마를 지켜야겠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것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내가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 나는 엄마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둘이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터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사실은 혼자라는 것이 너무 외로웠다는 걸. 그리고 결국 어머니에게도 한 사람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설렘.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신다며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습니다. 보통이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낡은 카디건을 걸쳤을 텐데 그날은 오랜만에 머리를 풀어내렸고 낡지 않은 새 옷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 그냥 친구 만나러.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본능적으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하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을 피하신다는 것.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눈길을 피하면서도 입가에는 작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 후로 어머니는 가끔씩 외출을 하셨습니다. 전보다 더 밝아 보이셨고 어느 날은 출근하면서 입술에 연한 립스틱까지 바르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에게도 사랑이 찾아온 걸까?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엄마의 연애, 그리고 행복했던 날들. 몇 주 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한 남자를 소개하셨습니다. 정인아, 인사해. 이분은 엄마 친구야. 친구? 그 단어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남자는 어머니보다 약간 연상이었고 반듯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남자는 저에게도 꽤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정인아, 떡볶이 좋아해? 네. 그럼 다음에 같이 먹으러 가자. 그 남자는 어머니를 정말 아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기도 했고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엄마도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집에도 아빠가 생기는 걸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자기 그 남자와 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은 척 너무나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뭐 잘못했어? 아니야. 그냥 만나보니까 점점 아닌 것 같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할 때는 항상 눈을 피한다는 걸. 엄마, 내 눈 보고 말해봐. 거짓말이면 바로 티 나는 거 알지? 어머니는 그제야 피식 웃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엔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그 사람이 엄마한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거야? 그제야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정인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오히려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왜 헤어졌어?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 자긴 내가 부담스럽다고. 뭐, 자기 부모님도 내 존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대. 한마디로 내가 걸림돌이 된 거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사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굴면서도 결국 엄마한테 결혼을 생각할 거면 나를 버리라는 소리를 한 거였던 겁니다. 엄마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 말에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인아, 내가 없는 엄마의 인생은 없단다. 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원하지 않으셨던 게 아닙니다. 그저 저를 포기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왔는지를. 그 후로 저는 연애를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더 볼 필요가 없다. 어머니의 희생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절대적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애는 사람과 하는 것이지만 결혼은 가정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든 우리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겠다고. 어머니는 저를 위해 사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는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원칙을 지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엄마가 갈등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특별한 구석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묘한 안정감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나를 이해해 주었고 나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도 엄마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내 엄마를 향해 보였던 태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엄마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진심을 다해 엄마를 대했습니다. 엄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시면 먼저 달려가 가방을 받아들었고 추운 날이면 엄마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손이 너무 차가우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허브차를 사와서는 이거 따뜻하게 드세요. 라며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거짓이 아니었기에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엄마도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엄마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엄마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마치 벽을 세운 듯 조심스럽고도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남편이 엄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엄마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엄마는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나는 결국 엄마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남자친구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엄마한테 저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너무 무뚝뚝한 것 같아서.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이나 엄마가 이런 말에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내가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만났으면 해. 무슨 말이야? 그애 부모님 안 계시잖아.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설마 남자친구가 고아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거야? 나는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야말로 보육원에서 자라셨는데 그 누구보다도 부모 없는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인데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나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도 부모님 없이 자랐잖아. 그럼 엄마도 누군가한테 그런 이유로 차별받았어야 해?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셨습니다. 정인아,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엄마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니? 가족이 없는 거야. 내가 힘들 때 기댈 부모도 없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일인지 넌 몰라. 내가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라는 거야. 엄마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강한 척을 해왔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외로웠던 거였습니다. 나는 한동안 엄마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차갑게 대하는 것도 속상했고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엄마가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해.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큰 결심을 한 듯 엄마에게 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지켜주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족이 없다는 것이 정인을 더 열심히 사랑할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엄마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민혁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큰 걱정을 했나 봐요. 그 순간 나는 엄마가 비로소 남편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남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족이 되어갔고 엄마와 남편은 어느새 서로를 친정엄마와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오해를 동반하지만 진심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운명은 한 번쯤 나를 봐줄 줄 알았다. 이제는 더 나빠질 것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삶은 나를 끝없이 짓밟았다. 그날 아침, 엄마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달걀을 굽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숟가락으로 저으며 내게 말했다. 정인아, 일어나라, 밥 식겠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졸린 눈을 비볐다. 언제나처럼 엄마는 내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해주었다. 엄마, 그냥 대충 먹어도 돼. 늘 이렇게 차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자 엄마는 혀를 차며 말했다. 대충 먹긴 뭘 대충 먹어. 하루 시작은 밥심이야. 그 말이 마지막일 줄은 몰랐다.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잡고 휘청거렸다. 순간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울렸다. 엄마! 나는 급히 달려갔다. 엄마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지러워서 그런가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 말과 함께 엄마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엄마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엄마는 축 늘어진 채 대답이 없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손이 덜덜 떨렸다. 숨이 막혔다. 나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다. 여보세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숨을 못 쉬어요. 구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나는 바닥에 누운 엄마를 붙잡고 흔들었다. 엄마! 제발 눈 떠봐! 나 두고 가면 안 돼! 엄마! 제발! 하지만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뇌출혈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순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아니에요. 엄마! 오늘 아침까지 멀쩡했어요.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고 그럴 리 없어요. 의사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서 나는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다. 이제 엄마는 없다. 엄마가 떠난 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내 곁에는 남편이 있었다. 괜찮아, 정인아. 앞으로 내가 내 곁에 있을게. 내가 너한테 가족이 되어 줄게. 나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간신히 버텼다. 그렇게 겨우 숨을 돌리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금방 올게. 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심히 다녀와. 그게 마지막이었다. 1시간 후 전화벨이 울렸다. 강민혁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탔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마주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이미 의식이 희미했다. 민혁아! 나는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제발! 나 두고 가지 마! 나 혼자 못 살아! 그는 힘겹게 눈을 뜨고 입술을 떨며 말했다. 미안해, 정인아.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나는 순간 모든 감각이 멎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완전히 무너진 삶. 엄마도 남편도 모두 떠나버렸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나는 그저 망연자실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둔 옷까지, 남편이 아침에 마시다 만 커피, 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정작 두 사람은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 있던 나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내 딸이었다. 어느 날 딸이 열이 심하게 올랐다. 나는 급히 그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다. 보호자 맞습니까? 그 말이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나는 보호자다. 나는 딸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나는 너무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다. 나는 딸을 위해 다시 살아야 했다. 그러나 돈이 없었다. 나는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인 금팔찌를 팔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팔찌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언젠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팔찌가 어쩌면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줄 열쇠일 수도 있다고 농담 삼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어머니는 절대 그 팔찌를 팔지 않고 장롱 깊은 곳에 넣어 두었다가 어쩌다 외로울 때면 꺼내보고 닫고 난 후 다시 깊은 곳에 넣어 두었던 팔찌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만큼 그 팔찌가 소중하지도 않았고 당장 딸아이부터 살려야 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는 그 어머니의 팔찌를 팔아서 딸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 운명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버려진 걸까? 하지만 나는 버틸 것이다. 딸을 위해,
엄마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그리고 나는 곧 내 인생을 뒤흔들 만남을 하게 된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엄마도, 남편도, 그리고 내 삶도. 남은 건 내 딸. 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한 돈조차 없었다. 그래서 엄마의 마지막 유품을 팔기로 했다. 금은방으로 가는 길.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금팔찌를 꽉 쥐었다. 그 촉감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감촉. 어릴 때 엄마 손을 잡으면 항상 손등에 닿았던 금속의 차가움이었다. 엄마, 미안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명동의 번화가, 화려한 불빛과 번쩍이는 간판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여기 왜 있는 걸까?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마침내 금은방 앞에 도착했다. 투명한 유리문 너머 쇼케이스 안에 반짝이는 금팔찌들과 목걸이가 보였다. 나는 손을 꽉 쥐고 문을 밀어 들어갔다. 작은 종이 울렸다. 안쪽에서 중년의 금은방 사장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무심했지만 어딘가 날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뭐 찾으러 오셨어요? 나는 머뭇거리며 주머니에서 팔찌를 꺼냈다. 이거 팔려고요. 사장은 팔찌를 받아 들고 살펴보았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잠깐만 있어봐요. 그리고는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는 불안했다. 뭐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사장은 전화를 받는 쪽으로 몸을 돌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게 지금 여기네. 맞아요. 팔찌가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다. 무슨 소리야? 팔찌가 왔다니? 이게 왜? 사장은 전화를 끊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잠깐만 여기 계세요. 금방 올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온다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합니다. 사장은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다. 나는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이거 무슨 일이지? 혹시 이 팔찌가 도둑 맞은 물건이라도 되는 건가? 나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그때 금은방 문이 조용히 열렸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한 명의 귀부인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눈빛이 날카롭고 보디가드처럼 보였다. 그녀는 순백의 코트를 걸치고 있었으며 흰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빗어 넘긴 노부인이었다. 그녀가 등장하자 금은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사장은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나는 숨이 멎었다. 회장님, 그 귀부인은 내 앞에 서더니 사장은 내가 가지고 온 팔찌를 그 여성분에게 건네보여 주었다. 그 여성은 잠깐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매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말하였다. 조용히 말했다. 그 팔찌 내가 몇십 년 동안 찾던 것입니다. 나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네! 귀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내가 내놓은 금팔찌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속에는 믿기 힘든 슬픔과 후회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팔찌를 쓰다듬으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팔찌 마침내 찾았구나. 이 팔찌는 어디에서 생긴 거니? 돈을 주고 산 거야? 아니면 어디에서 난 거야? 나는 당황하며 답했다. 제 엄마 거예요! 이 팔찌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저희 것이에요. 그 순간 귀부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내 어머니 성함이 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김미정입니다.
그 순간 귀부인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 아이의 원래 이름은 양혜주야.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귀부인은 숨을 삼키며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말했다. 혜주야. 혜주야, 내 딸아. 내 딸은 어디에 있는 거니? 내가 혜주 딸이야? 내 손녀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내 엄마를 버린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 외할머니였다. 나는 팔찌를 팔러 왔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마주했다. 내 엄마를 버린 사람,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외할머니였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마주했다. 엄마를 버린 사람,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외할머니였다. 나는 금은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눈앞에는 우아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백발의 귀부인. 그리고 그 귀부인의 눈물. 혜주야, 내 딸아. 그 한마디에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 사람이 우리 엄마를 낳았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거짓말이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엄마를 버렸잖아요. 그 말에 외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다. 맞다, 나는 혜주를 버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나는 평생 동안 딸을 찾아다녔어.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보석상과 고아원과 관련된 곳은 모두 헤매고 다녔지.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지금 와서 말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버린 것도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상을 했지. 그런데 어린 딸을 맡길 곳이 없어. 내가 없고 중국을 오갔는데 그때 인천항에서 잠시 손을 놓친 것이 영영 찾지 못했지. 외할머니는 내 앞에서 무너졌다. 그녀의 어깨는 조용히 들썩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도 내 엄마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다는 걸. 하지만 나는 아직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딸아이와 함께 외할머니를 데리고 엄마의 묘지를 찾았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이곳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묘비 앞에 꽃을 올려놓으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오랜만이야.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마치 엄마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외할머니는 묘비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손끝으로 엄마의 이름을 천천히 따라 그렸다. 혜주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너무 작아 보였고 손등의 주름은 깊었다.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도 이제 이해해 줄 거예요. 외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품고 있던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엄마가 어릴 적 쓰던 작은 머리핀과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외할머니가 아기였던 엄마를 안고 웃고 있었다. 너무 예쁜 아기였어. 그때도,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있단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나는 외할머니와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서먹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 우리 애기가 많이 컸네.
할머니랑 같이 시장 갈까? 너는 엄마랑 똑 닮았구나. 내 딸은 순진하게 물었다. 엄마, 우리 할머니가 생긴 거야?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곧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우리 할머니야. 외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딸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나는 외할머니가 남긴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평생 돈만 벌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해 고아원과 복지시설에 기부하며 살아온 외할머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마를 찾고 싶어 했던 그녀.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도 엄마처럼, 나처럼 외로웠구나. 나는 더 이상 외할머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앞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외할머니는 나와 딸을 위해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처음으로 내 딸에게 온전한 가족이 생긴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엄마를 잃었고, 남편을 잃었고, 삶의 이유조차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가 나를 사랑했듯이 나는 내 딸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외할머니도 내 가족이 되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밝은 햇살이 비치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 기다려주세요.